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 2시 구간에서는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코스피는 사실상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이 꽤나 커지는 분위기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문제인 듯합니다. 코스피 안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희망을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장의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되어주면 참 좋을 텐데 이 50bp라는 숫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추석 연휴 사이에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와 한국 테크 업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도 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또 잠시 후에 점검해 보시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그널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그널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한 주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미국에서는 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FMC가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은 FMC에서는 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왜 내린 걸까요? 이 내린 이유를 두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각각 분석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에 지표 둔화를 알았다면 미리 인하를 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놓았고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악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장이 내린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다만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는 기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단기적인 세론 성격이 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던 3시부터 4시 부근 사이에 시장은 꽤나 크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하락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선제적인 대응일까 아니면 사후적인 수습의 성격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미리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금리를 인하했었어야지 왜 지금 인하를 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경기 하강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아직 시장 내에서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주쯤에는 안도감이 형성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큰 흐름에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이 부근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꺾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주도보다는 경기 중립과 금리 인하 수혜주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와 경기가 둔화될 시에는 배당주와 방어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2025년 1분기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의 이 종목들을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반도체주가 내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연이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경기 선행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간다면 반도체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2025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경기 저점을 지나서 경기가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를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국내 증권사의 코멘트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려가 극심할 때마다 모아가야 할 펀더멘털인 종목이다. 라는 의견이 오늘 아침에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 10%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다올투자증권 측에서는 지금 담는 게 맞다.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매수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약간 좀 의견이 다릅니다. 다올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전자기기 수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적정 주가는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11만 원대를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그러하고요. 다만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함께 상승한 것도 그 대표적인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금리 인하 이제 국면에 들어섰는데 시장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라든지 반도체주는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그렇다면 모건스탠은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모건 스탠리에서 또 SK 하이닉스를 겨냥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AI 거품론을 경고했던 보고서죠. Preparing for a Peak. 고점을 대비하다라는 이러한 리포트의 후속격인데 시종일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동반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AI의 대표 수혜주격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유독 한국 기업들에게만 차디찬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리포트의 제목은 Winter Looms,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에서 언더웨이트로 2단계나 낮췄습니다.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낸 건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무려 54%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역시 하향 조정했는데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까지 내려잡으면서 27.6%나 끌어내렸습니다. 한국 테크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주의로 내려잡은 겁니다. 이렇게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모건 스탠리가 올해 4분기 이후는 먹구름이 끄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가장 선호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일반 D램과 HBM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크게 2개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D램, 범용 D램의 수요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4분기에 그래서 고점을 찍고 D램 가격이 내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IT 제품,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제품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역시 공급 과잉 이슈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메모리 기업들의 HBM 공급량이 250억 기가바이트가 될 텐데 수요가 150억 기가비트로 66.7%라 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업계에선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D램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 이미 스마트폰이나 PC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급도 조절하고 있다라는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D램
HBM의 공급 과잉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좀 비관론이 짙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비관론이다라는 입장들입니다. 일단 HBM의 공급 과잉이 좀 아니다라고 보는 데는 1번으로 주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등의 고객사의 승인을 받고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HBM 시장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다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엔비디아향 HBM3E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90%, 마이크론이 10%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 HBM 시장, D램 시장의 전혀 레거시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HBM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뛰어들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들게 된다면 공급 과잉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모건 스탠리 측의 주장인데 공급 과잉 이슈가 나타나기보다는 현재 HBM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파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업이익과 실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 측에서도 HBM이 2025년까지 이미 완판된 상태이고 연 60%의 수요 증가, 공급 과잉 우려는 없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 HBM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무시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들의 AI 투자를 과소평가했다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황 하락까지 부정적인 보고서를 계속해서 낸 이제 모건 스탠리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인디언식 기우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이번 리포트를 내기 전에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선행 매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용 D램 수요가 좀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AI 서버 수요는 견조한데 일반 IT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3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이 살짝 주춤했다가 4분기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인데 분위기는 어떻게 반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메모리 가격 상승의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말하는 대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타게 된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에게는 많이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출을 예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HBM 시장에서 또 얼마나 파이를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낙관론,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러한 위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환식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네, 연휴를 쉬고 돌아온 시장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동반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밤 미 연준이 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저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25포인트를 인하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포인트 인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미장이 하락 마감한 뒤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와 로봇 업종입니다. 앞으로 이 두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요. 미국 연준이 2023년 9월 정책 금리를요 4.75에서 약 5%로 50포인트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고용 등 경기 관련 리스크를 낮추고자 보험성 50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고 보여지고요. 2025년까지 견조한 미 경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 연준이 내년 1분기까지 추가로 약 4회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간 패턴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침체 여부에 따라 단기 주가 흐름에 큰 변화가 발생하며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부터 대선 일정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또 다른 패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금리 인하기에 미국 달러화 흐름은 제각각이었고 연준 통화 정책이라는 단일 변수에 의해 움직임이 결정되기보다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강도 및 경기 사이클을 고려해서 95년도의 사례와 유사하게 환율이 움직인다면 달러 인덱스 또한 바닥 다지기 이후에 제한적인 강세 흐름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환율 흐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이 50포인트 인하로 인해 당분간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HLB 그룹은요, 오는 20일 미국 FDA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관문 억제제 캄렐리주맙 변용요법에 대한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LB 관계자는 20일까지 재승인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되고요. 허나 여기서 지금 오전 시세에 비해서 오후 시장에 HLB가 조정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폭이 나오는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닌 시가를 회복하고 88,500원에서 89,500원 사이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한번 분할로 따라 붙으셔도 괜찮은 가격대일 것 같고요. 이때 비중은 10%, 손절가는 87,500원, 목표가는 10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 업종 안에서 HLB 짚어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확인해 보시죠.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1조 1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이어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도체 기업의 매도 흐름이 굉장히 거세고요.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고려아연,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시간별로 계속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메디톡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실리콘도 가장 첫 번째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기술, 세 번째로는 엔캠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캠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꽤나 크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흥구석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현재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은 다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특히나 오늘 전력주가 잘 가고 있는 가운데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의 상승세, HD 현대일렉트릭은 1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LG이노텍, 두 번째로는 LG화학, 세 번째로는 우선주, 네 번째로는 KTNG, 다섯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바이넥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FN가이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테크윙, 두 번째로는 엑셀 세라튜틱스, 세 번째로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HLB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너무 네. 더웠죠? 아직도 덥네요. 네, 그러니까요. 왜 9월인데도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안 불고 이게 더울까요? 아직도 더워요. 네, 잠자리들도 더워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더울수록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더 높아지는 건지 오늘 피부 미용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비올의 주가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사들이고 있네요. 비올은 어떤 사업을 하고 네, 있습니까? 더우니까 더 관심이 많아지죠. 네. 더우면 이제 모공이 모공 축 처지니까. 축 처지는 사람들은 네. 고민이 많아요. 뭐 이미 저는 이제 저희 축 처져가지고 수술로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뭐 지금 한창 청소년기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막 그 여대생 분들 이제 20대 초반 분들 관심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모공이 좁으면 화장이 진짜 다르잖아요. 아우, 당연하죠. 모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우, 너무 많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는 건가요? 네. 어쨌든 자, 그 남자가 모공이 넓은데 비비크림 하나 바르잖아요. 그럼 정말 뭐 얼굴형이나 뭐 생김새가 덱스 같진 안 떨어도 일단 피부가 모공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미지 자체가 너무 깨끗해요. 깔끔해 보여요. 완전 네, 달라요. 필터 네. 쓴 것 같아, 진짜로. 그 타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 모공이 진짜 핵심이에요. 네. 아무리 뭐 좋은 화장품이고 뭐고 일단 맞아요. 모공이 작아야 되거든요. 모공 작고 헬스에서 운동해서 몸 좋으시면은 괜찮아요. 아무튼 가을 맞아서 해보시기 네. 바라고. 자, 비올 얘기하다 딴 얘기했네. 비올은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데 네. 요즘 우리 K뷰티 의료기기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지금. 일단 그 침습, 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뭐 이 얘기는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확히 더 세분화하자면 이제 보톡스나 필러 기업들 있죠. 보톡스나 필러 기업들, 메디톡스, 대웅, 뭐 저기 하나 뭐 휴젤 휴재.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최소 침습이라고 해요. 최소 침습. 찌르긴 찌르는데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최소 침습. 그리고 아예 비침습은 클래시스, 하이프 같은 그 저기 초음파 이용한 이 기기라던가 레이저, 네, 아니면은 그 하이프는 초음파예요. 초음파. 네. 지금 저희 슈링크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의 슈링크 같은 경우는 그 저기예요. 초음파예요. 근데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하이프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고주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침습이에요. 밖에서 쐬가지고 일부러 그 파괴시킨 다음에 재생을 돕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레이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완전 깊숙이 박아가지고 그 밑 표피층 아래 깊숙한 층에서 터트리는 거면은 이제 그거는 완전 침습이죠. 침습과 비침습을 합친 기기가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게 비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의 슈링크라던가 또 저번에 한 거 뭐였죠 우리? 원택의 올리지오. 올리지오. 그러니까 원택의 올리지오는 고주파. 그러니까 써마지 라인에서 나온 거죠. 써마지가 오리지널이고 네. 그 라인에서 나오는 고주파 올리지오가 원택의 주요 아이템이고 클래시스는 뭐 볼륨업 고주파도 지금 하고 있지만 슈링크가 일단 가장 대표 제품이니까 걔는 이제 저기서 나온 거죠. 이 써마지에서 나온 거죠. 아 써마지가 아니라 저기 뭐야? 이제 너무 많이 헷갈리네요. 저기서 울세라. 네, 울세라에서 네. 나온 하이프 개념이죠. 근데 네. 걔네는 둘 다 비침습이에요. 네. 찔러서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비올에서 만든 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 스칼렛이나 실펌 X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아주 미세한 침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고주파를 발사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비침습 의료기기가 아니라 침습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고주파에 접목시켜서 비침습 고주파인 원택의 올리지오 같은 게 아니라 침습 고주파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세렌디아라는 회사가 침습 RF, 그러니까 침습 고주파 특허 소송을 냈는데 6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냈거든요. 근데 9개 회사한테 걸었어요. 큐테라, 사이노슈어, 엔디메드, 카르테사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 루트로닉, 이루다도 나왔죠. 제이시스 메디칼, CMB 9개 업체입니다. 근데 세렌디아가 바로 비올의 창업주 라종주 고문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렌디아사가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승소 전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얻어내면 그 9개 회사에서 그러면 비올한테 좋은 거예요.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세렌디아사가 바로 마이크로 니들 원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비올이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 기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ITC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몇몇 기업들이 물밑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지금 상황이 많습니다. 한 3-4개 기업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100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라종주 고문은 왜 고문으로 되어 있느냐? 창업을 하고 나서 DMS라는 회사한테 회사를 넘기고 지금 대표는 다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올의 자문위원이고 원래 천안에서 피부과 원장님이셨죠. 막 뭐 함입병 원장님처럼 피부과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 그 레이저가 제일 먼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프락셀이라던가 아이페리라던가. 네. 그게 이제 표피층을 건드리는 건데 그 레이저 시술을 하다가 이 레이저는 표피층만 건드리고 그리고 겉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냥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특정 지점만 하는 거를 개발해 봐야겠다 해서 이분이 이 사업에 뛰어드셔가지고 피부과 원장님에서 의료기기 사업주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 이펙트라는 이게 바로 마이크로 니들과 고주파를 합친 아까 말한 대로 그 고주파는 비침습으로 밖에서 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면 고주파라서 밖에서 쏘면은 내가 필요한 그 부위 말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마이크로 니들로 박아가지고 그 안에서 고주파를 터뜨리게 되면은 네. 그 안에 멍이 들어요. 그 안에 멍이 들어서 그 응고시켜서 그 재생을 돕는 거죠. 일부러 피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고주파로 일부러 피부를 파괴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재생 능력에 따라서 재생되는 걸 노리는 건데 네. 밖에서 쏘는 고주파가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로 박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고주파를 터뜨리는 거죠. 이 기술이 바로 나 이펙트예요. 나 이펙트가 왜 난가? 라종주의 나예요. 그 라종주 고문님이 만드신 거여서 나 이펙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 효과예요. 라 효과. 네. 라 효과를 이게 바로 아까 마이크로니들 전극의 끝에서 조직의 응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침습 고주파는 밖에서 쏘기 때문에 피부의 다른 부분까지 다 응고가 돼버리니까 병변이 넓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전극의 끝에서 피부 조직 안에서 이 응고가 시작돼서 그 응고점이 물방울 모양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표피에 열 손상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나 이펙트고 이거를 바로 2015년에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나 이펙트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지금 인정을 받은 것이고 바로 이 라 이펙트, 아까 말한 대로 마이크로 니들과 고주파의 기술을 합친
이 라 이펙트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스칼렛, 실펌, 실펌 X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처음에 나온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300 마이크론짜리 마이크로 니들로 그냥 머리카락 저기 굵기보다도 훨씬 더 얇은 거를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을 삽입한 다음에 피부 진피층 안에서 고주파를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피부 콜라겐 및 엘라스틴 재형성을 유도하는 거죠. 피부가 파괴되면 알아서 엘라스틴이며 콜라겐이며 발현을 해가지고 피부가 재생을 합니다. 네. 그 효과예요. 그리고 이거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연속성 웨이브 연속파, 연속파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연속형 고주파의 특징은 짧고 길어서 이 시술 부위의 바늘을 침투시켜서 요 CW 모드로 하는 게 스칼렛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2015년에 아까 네이처지 자매지에 논문 게재하면서 RF 기기, 고주파 기기 실펌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하이퍼 펄스 고주파예요. 아까 스칼렛은 컨티뉴어스 웨이브 CW고 이거는 HW입니다. 하이퍼 펄스 고주파. 이거는 색소 치료에 이용되는 겁니다. 펄스형 고주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전도율에 따라 기점압과 이상 혈관에 선택적 열을 발생하는 이런 그 특징점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래서 홍조, 이상 혈관 그리고 피부의 기점압 강화 용도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 2020년에 실펌 X 이거는 뭐냐면 아까 CW랑 PW 컨티뉴어스 웨이브랑 하이퍼 펄스 다 같이 쓰는 건데 펄스 웨이브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듀얼 웨이브예요. 그래서 실펌 X는 시술한 즉시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미 홍조 없애는 거랑 콜라겐 엘라스틴 형성하는 스칼렛이랑 실펌의 두 가지 효과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실펌 X예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속에다가 300 마이크로 그 깊이 마이크로 니들로 뚫는 건데 바로 이 여기를 뭐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유두 진피층. 이게 피부 노화의 주범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표피를 레이저로 치료해봐야 이 안에 유두 진피층을 건드리지 않으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두 진피층 안에 있는 섬유화 세포 이게 늙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난답니다. 근데 거기를 건드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라 이펙트 기술에 있는 그 마이크로 니들로 그 쑤셔 넣어서 유두 진피층에 가서 고주파를 터트려야지만 유두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실펌 X 지금 가장 흥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있죠. 크래프톤을 보고도 아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크래프톤이 원히트 원더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게임들을 내놓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죠. 너네 그 라이펙트는 정말 대단한데 마이크로 니들로 뚫고 들어가서 고주파 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슈링크나 볼륨 만든 클래시스처럼 고주파 뭐 지금 초음파를 다 갖고 있거나 레이저까지 갖고 이루다를 흡수해서 이렇게 토탈로 있는 업체에 비해서 밸류를 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얘네도 이제 새로운 걸 내놓기 시작합니다. 고주파는 고주파인데 얘네들은 마이크로 니들로 침습으로 뚫고 들어가는 침습 고주파였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비침습 고주파를 내놨습니다. 모노폴라 고주파 이거는 비침습이 있고요. 진피 내부에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 하이프 제품 듀오 타이트도 나올 예정입니다. 드디어 하이프가 나오죠. 초음파가. 네. 그러니까 얘네도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전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피부 미용 관련주. 그 안에서 비올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이오주입니다. 바이넥스. 이제 미국이 간밤에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고 또 생물 보안 법안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바이넥스. 네, 일단 네. 10일 전에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찬성 306대 반대 81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1월 25일 날 이 미국 하원에 생물보안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때 타겟인 기업이 4개가 선정이 됐어요. BGI, MGI, 컴플리터 제노믹스, 바이오 CRDMO 기업, 우시 앱틱 4개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 기업이나 중국계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에요. 근데 5월 달에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되어서 5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로 위에 있는 매출 3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출 4위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3월 6일 날 중국 BGI 및 우시 앱틱과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 제한 법안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죠.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가 됐고 5월 달에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40대 1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나서 9월 9일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상원만 남았죠. 근데 상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 네. 아직 2032년 1월 달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은 7년 남았으나 벌써부터 수혜주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CDMO 매출상으로 매출 3위가 우시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니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제재가 들어간다면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은 CDMO, CMO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접었다고 봐야겠대요.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차바이오텍, SK팜테코, ST팜 국내 중소형 CDMO 기업들 약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예 타겟 기업들이 틀려요. 그리고 인도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인도가 현지 생산 비용이 미국, 유럽에 대비해서 30%, 40%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렴한 가격을 이기려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CMO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 30% 이상 추정되는 가격 경쟁력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기가 된다, 이꼬르가 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이 지금 24만 리터가 할 텐데 지금 오송 공장, 송도 공장 합쳐가지고 바이넥스는 12,000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싱글 유주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싱글 유주 방식이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스테인리스 방식이나 아니면 싱글 유주 방식을 합친 하이브리드나 이런 걸 써요. 스테인리스 방식은 쉽게 말해 재활용하는 거고요. 네. 싱글 유주 방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이제 이 지금 오염도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작은 기업이 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싱글 유주 방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퍼퓨전 방식도 있는데 바이넥스는 퍼퓨전 방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바이넥스 매출 비중이 합성의약품, 지금 부산 공장에서 하고 있는 합성의약품이 60%, 바이오의약품이 40%인데 이 비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CDMO 기업 중에서 바이넥스가 가장 뜨겁게 지금 오르고 있는 네. 1등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구간 2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중소형 CDMO 기업들 활약을 어떻게 해 나갈지 앞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크래프톤 살펴볼게요. 게임주가 요즘에 그래도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던데 크래프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석 때 즐기신 분 많았겠죠. 자, 배틀그라운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뉴진스, 마랑, 람보르기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7년이 넘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월 이용자 수라던가 유료 결제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인기 배우 미리암 파레스와 컬래버레이션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하면서 유저들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조이 이 게임스컴에서 공개가 되었었죠. 상은 못 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스팀에다가 캐릭터 스튜디오를 올렸어요. 그 게임 나오진 않았는데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 있는 인조이가 그냥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프린세스 그 얘기했잖아요. 프린세스 네. 메이커 같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캐릭터를 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GTA 같이도 하고. 인조이? 그래서 이제 스팀 얼리 액세스를 지금 하려고 목표 중인데 게임스컴에서 그때 스팀에 무료로 일주일 동안 그걸 풀었어요. 네. 캐릭터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만. 근데 거기서 20만 개 가까운 캐릭터가 생성됐습니다. 20만 명일 수도 있고 중복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만들어 봤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게임스컴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1% 이용자가 게임에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가지가 뭐 그게 있다면 요즘에 소송전이 보톡스 쪽만 아니고 게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리니지랑 웹전도 그렇고. 근데 이제 크래프톤이 아이언 메이스라는 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다크앤다커 IP를 사온 다음에 다크앤다커 IP를 사온 그걸로 모바일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넥슨하고 아이언 메이스랑 소송이 붙었어요. 넥슨이 우리 게임 베껴갔다 이거예요. 넥슨에서 퇴사해서 그거 만들었다. 그래서 다크앤다커 그게 만약에 아이언 메이스가 패소를 해서 넥슨의 손을 들어주면은 크래프톤이 넥슨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죠.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 포켓페어가 제작한 패롤드 모바일 버전의 제작 채용 공고 게시를 냈었는데 펍지 스튜디오에서 9개 부문 인력 모집 공고를 냈다가 이것도 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아까 전에 말한 다크앤다커 아이언 메이스라던가 지금 이 포켓페어 이게 다 이 지금 사실 제3자의 펍지는 다 3자인데 게임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일본 닌텐도가
패럴드가 뭐를 베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포켓몬이요. 포켓몬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이 생겼어. 캐릭터들이. 그래서 지금 패럴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도쿄지방재판소에. 그랬더니 펍지 스튜디오가 9개 보면 인력 모집 공고를 냈던 걸 지금 삭제한 상태예요. 이걸 지금 뭔가 이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소송이 관건이고 그다음에 일본 개발사 텐고 게임웍스 이거 산 게 있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 유명한 게임 같은 경우는 리듬 액션 하이파이 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 액션 하이파이 러시의 후속작을 크래프톤에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젝트 C3를 개발한다고 조직명 키즈나 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어로 키즈나가 인연이나 유대라는 뜻이에요. 지금 서브컬처 게임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컬처 게임에도 도전하기 위해서 채용 필수 요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신 서브컬처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3D 애니메이션 서브컬처까지 손을 대고 있다. 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씬에서 믿을 거는 크래프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3N은 다 깨졌고요. 넥슨하고 크래프톤을 합쳐서 네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게임계는 네크가 이끌어간다. 네, 크래프톤 본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소송 이슈 때문에 살짝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주가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도 좋을 구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신일섭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몰캡 기업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신성 ST입니다.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서 ESS 분야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양 ESS 컨테이너 쪽에 대규모 수주를 24년에 해서 26년 4분기부터 기업이 대변신하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신성 ST 만나보고 왔습니다. ESS로 앞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성 ST가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떠한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예, 이제 2004년에 금형 전문가, 우리 금형의 분야의 전문가인 안병두 CEO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범 LG가 가죠. 신성 델타테크 계열로 편입이 됐고 20년에 현재 사명을 변경했고 23년 10월 달, 그러니까 1년 전인 23년 10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본다면은 신성 델타테크 25.5%를 포함해서 최대주 특수관계인이 약 45%, 그리고 설립자인 안병두 CEO가 14% 정도. 그래서 23년 10월 1년 정도 상장된, 그리고 창업자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만은 신성 델타테크 계열사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성 ST 코스닥 상장된 새내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보니까는 뭐 2차 전지도 하고 자동차 안에서의 부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뭐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주로 단순 부품 분야입니다.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따져본다면 우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쪽의 매출 관련해서는 중심이 모듈 케이스가 되겠고 배터리 업체인 L사가 주요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39%이고요. 다음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차 분야는 주로 이제 버스바라는 연결하는 부품. 그래서 역시 이제 L사를 배터리 업체인 L사가 주 매출처가 되겠고 매출 비중은 30%입니다. 또 자동차 부품 분야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인데 여기는 S전기 그리고 매출 비중은 15% 정도 되겠고요. IT는 S전자의 모고폰, 그러니까 모형폰이라고 하죠.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16%입니다. 수주 잔고가 금년 상반기에 3조 8천억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23년 말에 2.4조 원이었으니까 1.4조 원이었으니까 크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구성으로 보면은 역시 ESS 컨테이너가 전체의 64%니까 앞으로 ESS 컨테이너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회사가 바뀔 거다 하는 측면이고 버스바 11% 그리고 BFA 5% 모듈 케이스 2% 정도입니다. 경쟁력은 그동안 벤더 등록을 해왔습니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 또 최근에는 폭스바겐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거래처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단순 부품, 조립 부품에서 이제 제품 고도화를 해서 세 가지 측면이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신규 제품을 통해서 성장성을 도모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ESS 컨테이너 쪽입니다. 지금 모듈 케이스 중심의 부품에서 모듈 제작과 조립 역량, 이게 이제 컨테이너로 매출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BFA, 쉽게 전장 부품인데 버스바에다가 FPC를 결합한, 여기서는 회로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신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열 관리 부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브레이징 기술을 통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쿨링 플레이트가 ESS 그리고 IT 업계의 열을 제어해주는 쿨링 플레이트 기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성장성으로 나타날 거라는 측면이죠. 네, 앞으로의 성장 전략도 꽤나 좀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에는 단순 좀 조립 부품에 치우쳐 있었다면은 이제는 제품 고도화로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ESS 수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죠. 예, 이제 테슬라의 금년 2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징이 발생을 했었죠. 이게 이제 BESS입니다. 배터리 업체가 ESS, 에너지 저장장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고 수익성이 나타나는, 또 전기차의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AI 발로 일어난 전력 이슈 때문이고, 실제로 테슬라 2분기 실적을 보면은 ESS하고 태양광에 속해 있는 에너지 부분 영업이익률은 25%였는데 전기차 부분은 19%였습니다. 그래서 이 BESS 분야가, 그러니까 ESS 분야가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가져다 주는 쪽인데, 그동안 신성은 부품 사업만 영위를 했었습니다. 모듈 케이스 쪽만 영위했는데 이번에 ESS 컨테이너 전체 완제품을 하는 형태로 수주를 하게 됩니다. 자, BESS는 대부분 중국발 배터리 기술인 LFP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성은 그동안 금형하고 프레스 기술을 갖고 있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EV 쪽, 또 ESS 쪽에서 다양한 부품, 모듈 케이스, 부스바 이런 것들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제품 고도화를 통해서 근본에 우리나라의 S사의 북미항 ESS 컨테이너의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분야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RFPQ로 아직 제품에 대한 개발이 더 고도화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조만간 수주가 확정된다면, 예정대로 수주가 확정된다면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2조 3천억, 연간 3천억짜리 큰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 공장에 20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설하고 여기에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켄터키주 공장에 역시 신설을 해서 임대를 하겠지만은 400억 정도 설비를 투자해서 최종적으로 컨테이너 완제품을 납품하게 될 예정입니다. 26년 4분기부터 매출, 납품을 하면서 2조 3천억 정도 매출을 하면은 이 회사의 지금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래처 다변화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조만간 확정이 돼서 공시가 되겠지만은 이 신성 ST의 대변신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거고 금년에 확정된 수준은 아니지만은 거의 개발적인 수주 2조 3천억을 컨테이너 쪽에 수주해 놓은 상태다. 이렇습니다. 사실 ESS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점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뭐 기업의 체질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추이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23년에 1분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ESS 매출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의 매출이 좋으면서 금년 1분기, 2분기 실적은 매우 양호했습니다. 네, 전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3년에는 하반기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금년에는 24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양호하고 역시 이제 전년도 기저 효과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대폭 좋아질 거라는 측면입니다. 실적은 이제 22년, 23년에 영업이익이 79억, 84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금년과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10억에서 130억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듯이 북미양 ESS 컨테이너 매출이 26년 4분기부터 가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6년에는 매출이 2천억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191억 정도 27년에는 풀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4,759억에 영업이익은 464억으로 점핑을 하면서 자 26년 4분기부터는 회사가 대변신과 함께 ESS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할 거다 이런 측면이고 이게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ESS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성 ST를 보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 좀 측면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6,8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상장하고 10월이면 이제 1년이 됐는데. 네. 상장 당시 23년 10월 당시 공모 가격이 2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주가가 급등해서 74,300원까지 갔다가 최저가는 이제 21,000원 정도까지 간 상황이고 중기적으로 주가의 밴드를 보면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일수로 계산하면은 영업일수로 6거래일 정도가 공모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8월 초에 자사주 신탁 20억 원을 가입해서 지금 11% 정도 매수한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자사주 신탁을 가입한 거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모가 정도는 지켜주자. 아마 그런 컨셉이고 실제로 그 11% 매수한 평균 단가를 보니까 25,300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3년에 2조 3천억이라는 또 ESS 분야의 컨테이너라는 최종 완제품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했었지만은 이게 확정 수주 계약, 공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박스권 회복을 좀 가면서 만약에 이게 확정 공시, 4분기 정도 확정 공시가 된다면은 충분히 상향으로 뚫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관련돼서 이미 변압기를 포함하는 많은 플레이어가 있고 또 ESS 플레이어는 서진 시스템이 있고요. 주로 이제 미국의 플러스 에너지라는 쪽에 미국 업체하고 다이렉트 거래를 하고 있고 한중 엔시스가 삼성 SDI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중에 확정 공시가 되고 또 부산 공장 착공, 켄터키주 흐름을 감안하고 앞으로 확장성 또 이걸 떠나서 쿨링 시스템이라는 또 고도화된 제품의 추가 매출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 측의 26,000원이라는 공모가 방어 의지 노력을 감안하면 26,000원대 가격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신성 ST 만나보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ESS 이 공시가 언제 나오는지가 주가를 끌어올릴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오늘부터 체코 공식 방문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에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3월 두쿠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에 힘을 보탠다라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 그리고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연이은 회담을 통해서 원전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내년이 양국 수교 35주년이고요.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핵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 증진 논의와 함께 협력이 강화되게 된다면 향후 동유럽향 원전 추가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잠재적 성과 가능성에 시장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신한울 건설을 허가한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정부가 결국에는 기술력과 위치, 구조 설비 모두 적합하다면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무려 신청한 지 8년 만에 허가를 얻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신한울 3, 4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신호탄이 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원전 업계에도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에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일감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함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종합 설계에는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게 되고요. 주기기 공급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서게 됩니다. 시공에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ENC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관련주들의 훈풍이 얼마나 전해질 수 있을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서 사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마켓 무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두 분이 모두 다 자율주행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고 그때 당시에 박수범 대표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모트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두 기업 다 오늘 모두 다 잘 움직이고 있고 두 기업 다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 현대 오토에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뭐 9월 6일 날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현대오토에버 보면 이제 과거에도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거의 15만 원대에서 거의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반등 흐름이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수급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현대오토에버 왜 이렇게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당 부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현대차와 GM이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협력 관계로 이제 서로 간에 동맹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GM이 가지고 있는 영업망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여러 지역에 있는 이제 공장들 그리고 원자재를 이제 같이 함께 투자를 해서 이제 낮은 단가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이제 제조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로 또한 GM을 통해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상승 추세 움직임이 좋습니다. 좋은 움직임에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가져 나왔는데 현대오토에버를 가져 나온 이유는 구글의 웨이모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요.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자율주행 지금 이제 택시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지금 나온 내용들 좀 보게 되면 뭐 로보택시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타진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뭐 그전에는 뭐 현대차와 웨이모 이제 고위급 실무진이 미국에서 3차례 정도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오토에버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현대오토에버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이미 한번 가지고 나오셨었는데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죽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오토에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CS 베어링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중한 때는 6,9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늘 뭐 풍력 발전 관련 이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나온 모양입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또 여론조사에서 전 트럼프 대통령을 5차 범위 이상 지금 현재 지지율을 견인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해리스 관련, 이 풍력 관련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흑자 전환을 좀 완벽하게 좀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좀 2개 정도 만들면서 바닥을 좀 완벽하게 다져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약간 좀 늘어지는 이제 상승 지속형 패턴을 만들면서 20선 위에 올라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금 또 20선 위에 올라타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조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6,300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6,150원 정도 잡고 분할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시면은 지금 20선에 딱 갖다 붙여놓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0선을 강력하게 좀 어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 20선 밑에 가격보다 한 대략 10% 정도를 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금 더 만약에 시세가 좀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7,500원, 7,700원 정도 선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다음 주 정도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밑으로 좀 잘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S 베어링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 다음 주 즈음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이번 주에는 조금씩 모아가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정말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사면은 사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32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번 달 오늘까지 합쳐서 이제 9월 달만 하더라도 두 번이나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네 번이나 좀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7월 달도 한 번 정도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 11% 넘게 상승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블랙락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AI 투자를 위한 펀드를 출시 예정이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력 관련된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LS 일렉트릭까지 모든 전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전력 장비가 변압기 쇼티지 현상으로 거의 미국 내 변압기 쇼티지 현상으로 상당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게 따라 이제 미국의 대형 변압기가 28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이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이제 뭐 효성중공업도 좋고 LS 일렉트릭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면서 영업 마진율 또한 최근에 20% 이상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보다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래도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지금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도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그동안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최근에 37만 4천 원까지 반등을 주었고 거기에 대한 하락 추세를 살짝 보여주는가 했더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움직임들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베이비컷이냐 빅컷이냐 시장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연준의 결정은 빅컷이었습니다. 연준의 결정을 두고 시장에선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먼저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환호하는 감정,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25가 아니고 50bp라니 우리 경제가 정말 안 좋긴 한가 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워주기 위해서였을까요? 파월 의장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냉각은 사실이나 최대 고용 달성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 통화정책 조정을 통해서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괜찮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50bp 인하를 하는 것은 맞는데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다라기보다는 50bp를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50bp 인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0개월 만에 긴축의 마침표를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주요국들도
통화 정책 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다른 중앙은행들도 피벗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8일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경우에도 지난 12일 정책 금리를 연 3.75%에서 3.5%로 인하를 했는데요. 이르면 10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베이비컷으로 내릴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최근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고요. 다음 달에 또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도 지난달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오는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집값 등이 급등세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김통위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만큼 지금 부진한 내수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올해 금통위는 10월, 11월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셈법과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영풍 쪽에 최근에 경영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코리아 서키트도 오늘 시장에서도 5%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박정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마찬가지로 이제 영풍과 그리고 고려 아연 지분 경쟁 및 이 경영권 다툼 이슈로 일단 살펴볼 거고요. 일단 뭐 그거를 제외하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적자 기조가 조금 나오기는 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무제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는 4,200억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2,792억 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저평가권역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재무제표가 턴 어라운드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좀 일정 부분 턴 어라운드 되는 시기에 어떠한 이런 지분 경쟁과 경영권 다툼 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고려 아연의 지분을 한 0.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영풍 관련 종목들은 다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는데 코리아 서키트만 조금 이제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거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건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를 한번 잘만 노려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인쇄로 기판 쪽에 이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번 이슈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격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는 좀 이제 폭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800원에서 대략 한 1,2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 보시고 만약에 11,000원짜리가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12,800원을 1차 목표로 잡고 그리고 혹여 좀 강하게 시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4,000원 정도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못한 기업이기도 한데 앞으로 14,000원대까지 상승 탄력을 보고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뭐 여름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대 미만에서 그리고 90만 원대 미만에서 계속해서 삼봐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드디어 100만 원 위로 완전히 안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04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갈 것 같으세요?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죠. 뭐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지금 종목들이 기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약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파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수요가 60% 이상 일어나는 데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자면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거고 최근에 또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로 생물보안법 또한 최근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상원만 통과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생물보안법 대통령 사인하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우리가 그래도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든 매크로 흐름이 나쁘든 좋든 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꼬라박든 SK하이닉스가 크게 조정받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저는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목표가는 저는 최소한 12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이 더 네. 상향됐네요. 네, 더 올려야죠. 워낙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매년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EPS도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7월 달부터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단기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박스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100만 원만 터치하면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드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아예 갭을 띄워서 일봉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기간 강한 급등 시세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가격대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번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최근 반도체 쪽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 반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기간에 끝날 종목 절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진짜 한 5억, 10억 있다 하신다면 저는 그 정도 금액은 베팅해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억, 10억 있으신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셔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보실지 기대되네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이 기업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종가에 맞춰서 꼭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모트렉스가 오늘 장중에 12,620원대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초부터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단기적인 상승력이 일어났다가 조금 또 주춤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거 보니 일단 최근 한 달 좀 넘게 단기적인 매수 우위 수급이 현재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좀 확연하게 증가되는 그런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거기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만들다 보니까 역시 이제 자율주행 이슈랑 상당히 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모셔널의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나 후속 모니터, 외부 모니터 이런 것들을 좀 납품했다고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죠. 그런데 10월 10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이슈가 이제 조만간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 이제 연합을 맺는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과 조금 이제 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과 차량 생산까지도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인 웨이모와 또 이 전기차를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논의를 현재 3번이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된다면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로보택시를 이제 웨이모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했던 이 모트렉스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고 조정을 받을 때는 또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는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보면 주봉상 20선 부근까지 거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선 부근을 돌파하는 시세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시세 분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가격 대비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세가 살아있는 격이다 보니까 11,7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가 한 번 정도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3,7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고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를 봐야 되는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실 이제 양시장이 모두 다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거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IT 투톱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현재 구간에선 15만 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15만 원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좋다 하니까는 그러한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또 투자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워낙 SK하이닉스 팬이셨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약 3개월 동안 좋다 했었어요. 목표가도 26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보고서가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목표가 수정이 50%를 넘어버렸어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SK하이닉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니까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내고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사이클 타면서 막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 리포트가 확실히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생각하는 거는 레거시 쪽 반도체가 이제 좀 4분기 정도에는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5년도가 생각보다는 반도체 시장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인데 이제 3분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 4분기 실적이 피크 찍을 수 있다. 너무 빨리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빨리 지금 현재 목표가 수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좀 불안정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삼성하이닉스랑 죄송합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하락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 이제 수출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수출하지 마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HBM에 대한 규제만 좀 있었지 레거시에 대한 규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공장이 2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지금 중국에 공장이 2개나 가지고 반등 있습니다. 뭐 빠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거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약 1조 1,000억 원 정도 순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좀 삼성전자 가이던스 발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0월 초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보유를 하시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매수 시점 타점을 좀 기다려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소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확실히 좀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실적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쉽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하지만 내리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기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추석 연휴 때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늘 조금 뭐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다음 주부터는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상승력과 더불어. 그럼 시장의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꼬리가 강력하게 지금 달린 그런 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조금 뭐 두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저가 매수를 우리가 오늘 한번 잡아보고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16만 원 정도 자리까지 17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박수만 대표님께서는 아직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시간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 가지면 올라가겠고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본인은 매수 레인지라고 본다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앞으로 반도체주 우리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긴 연휴를 끝으로 해서 미국의 뭐 비컷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이후로 첫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한 반면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여기에 따른 매물이 좀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옵션 가격에서 뭐 큰 변동성이 그나마 좀 막판에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을 좀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물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시장이 좀 약한 모습들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반영하는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원전주들에 대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체코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정을 좀 지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전기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체코에 대한 수주가 좀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또 슬로바키아에 대한 신규 원전 수주도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대한 정책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좀 반영하듯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은 수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델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분석을 일단 장 마감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했었는데 이내 하락 반전한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오후장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0.05% 소폭 오른 2,576.7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2,59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70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73% 상승하면서 738.5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740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했었고요. 738포인트 후반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또 오늘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9천억 원 이상 담고 있습니다. 개인도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됩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9월 19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양시장이 장중한 때에는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는 강보합권까지 올려냈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게는 첫 거래일이었는데 FMC가 모두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바로 첫 장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사실 첫 출발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연준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또 시장을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쨌든 간에 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강했습니다. 일단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왔고 CDMO 쪽이 3.9% 넘게 상승세, 자율주행이 2.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실적 테마로 가볼까요? K전력이 오늘 시장에서 3.7% 상승세, 피부 미용기기 쪽이 2.6% 그리고 신재생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풍력이 1.8%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갔고 또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에 따라서 오늘 FN가이드가 30% 상한가, 영풍정밀 상한가, 영풍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KTCS가 25% 이상의 급등세, 샤페론도 25% 넘게 상승 탄력, 그리고 KTIS도 18.4%, DY도 16%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강보합권 2,579선, 코스닥은 0.8% 상승세 73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리면서 결국에는 지수가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6% 이상 떨어졌고 종가 15만 원대 위에서 형성됐습니다. 15만 2,800원대 장중 한때에는 15만 원대 깨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SK하이닉스가 15만 원을 지켜냈다라는 점. 그리고 LG엔소 2% 넘게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100만 원은 물론이고요.
올랐고요. 104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젝스 꽤나 좀 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100만 원대 터치가 나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다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못했는데 간밤에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오늘 삼바가 아주 크게 움직였고요. 현대차가 3.8%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자동차도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기아도 3% 가깝게 상승세 10만 3,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오늘 완성차 쪽도 받았고 제약 바이오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 6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2자 달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KB금융, 포스코홀딩스까지는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습니다. 사실상 코스닥의 그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힘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무려 9%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알테오젠은 35만 원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HLB는 2.9% 넘게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6% 하락세,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1.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엔캠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 2.3% 넘게 상승세 56,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모두 다 잘 간 것은 아닙니다. 또 하락한 기업들도 꽤나 많은 상황인데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내에서도 옥석가리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리가켄바이오 오늘 시장에서 8.6% 넘게 상승세 96,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휴젤도 강했습니다. 3.9% 넘게 상승 흐름 보였는데 보톡스 쪽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휴젤은 오늘 26만 4,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삼천장제약 1.5% 넘게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1.7%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미국의 B컷 결정을 어떻게 소화해 줄지가 관건이었는데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이번 주 또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네. 내일 또 어떤 시장 펼쳐질까요? 오늘처럼 이제 혼조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급격하게 약보합으로 전환됐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강보합권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쌍바닥 W자 패턴으로 흐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달에 우리 국내 지수가 22%대까지 큰 폭으로 올랐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그 FOMC의 B컷을 두고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냐 내지는 그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보험성 인하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전장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의 급격한 약보합권으로의 전환은 시총 상위 종목군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매로 인해서 그런 이제 관련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건 스탠리 쪽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투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었고요. 보니까 100만 주 이상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계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투매를 하면서 던지면서 마지막까지 좀 차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순매수도 조금 일부 들어오는 모습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 마감 이제 시간대 다시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금 이제 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전자 봤을 때 그 기타 법인이나 내외국인
쪽에서는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 순매수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 순매수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붙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일단 반도체 쪽은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3분기는 사상도 최대 실적을 쓸 것으로 지금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번 빅컷으로 인해서 기술주나 AI 이런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질 주가가 또 급격하게 많이 빠질 때는요,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항상 패턴들이 나와줬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보면 거의 이제 고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0% 정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0% 정도가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형주들이 2달 만에 이런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과거 이제 패턴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월봉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장대 음봉이 SK 하이닉스는 3개 정도 나와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2개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년치 하락이 최근 이제 2달 들어서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되돌림하려는 분명히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계속해서 삼성전자 수급 동향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투심 자체는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시점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게 횡보세가 10월 달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장은 또 금요일 장세다 보니까 특히나 긍정적인 흐름들보다는 보합권대 수준만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BOJ 쪽 이벤트도 우리가 또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8월 달에 한번 진행을 해서 블랙 먼데이가 한번 크게 시장에서 나와줬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내에 한 번쯤은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크게 지금 단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른 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 문제나 가계부채가 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이긴 한데 10월 달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같이 봐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그 난이도에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지 또 우리나라는 언제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될지 그것도 이제 또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이제 시초가로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바이오 sek터의 움직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증시에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D&D 파마텍이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서 이태리 TV 방송 나올 때마다 종종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요. 삼수 끝에 5월 달에 기술 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상장한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올해 상장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서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관련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과 임상 2상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펩타이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요즘에는 이제 마쉬라고 표현하죠. 이 마쉬 관련해서도 신약 개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지금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지금 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주가가 한번 낙폭이 나온 상황에서 횡보 중에 있거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D 파마텍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 상장 당시에는 53,000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폭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보통 한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출회가 되는데 현 구간에서 지금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점을 또 높이고 있는 시점이라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게 지금 점쳐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모가가 33,000원대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공모가 이상으로 다시금 추세가 상방으로 가주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의 일단 움직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노리시더라도 단기 매매, 트레이딩 매매 하실 때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조금 더 그래도 올해는 제약바이오 그 관련 섹터 자체가 지금 수급이 긍정적으로 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 사이클을 타서 저는 스윙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5만 원 구간대까지도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일단은 흐름을 좀 먼저 보시면서 구간 추세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5월달 전 고점 구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목표 구간 43,000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으로 35,000원대 지켜주면은 보유 관점 35,000원대 이탈하면은 반매도만 하시면서 추가 움직임을 계속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D&D 파마텍 알려주셨습니다. 먹는 비만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연내 임상 시작한다고 하네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뜻하는 빅컷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최대 1.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준의 현지 시간으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50베이시스 포인트 낮춘 4.75에서 5%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의 빅컷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기존 2%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1년 3개월 만에 최대 1.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차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오늘 서울 소공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후
무분별한 투자로 부채가 늘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과도한 자사주 매입으로 현금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악의적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황된 의혹이라며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기업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이라고 밝혔습니다.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KT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8월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작년 8월보다 4.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은 하락했지만 8월 자동차 수출 실적 중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작년 8월보다 85% 증가한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주요 완성차사 임금 협상 등이 완료돼 9월 생산과 수출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